네, 중소기업적 SBA가 앞으로 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기조가 어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실물 경제, 이 실물 경제도 정책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SBA라는 게 뭐예요? 중소기업청이니까 뭐 중소기업 하니까 뭐 대단히 큰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 같지만,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 맞죠. 한국에도 있듯이. 그러나 사실은 일단 그 평범한 서민들,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 10만 불, 20만 불 이런 그 대출을 자유스럽게 나라에서 그 빚 보증도 서주면서 나라에서 그렇게 소규모 액수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사실은 이 SBA 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안 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SBA는 이제 언제부터냐? 다음 달 1일부터, 즉 3월 1일부터 7A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로만 한정한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7A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SBA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증 서줄 테니까 대출해줘. 이 소규모 업소지만 뭐 이런 거니까 해주고, 그리고 이자율도 굉장히 싸고요. 자,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서 최대,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니까 뭐 거리감이 있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 소규모 비즈니스는 이를 통해서 뭐 많게는 맥시멈 500만 불까지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뭐 몇십만 불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론을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부채를 안 갚으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SBA의 론을 받으면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갚는 것도 천천히 한 달에 조금씩만 갚으면 되고, 그래서 이 SBA 론을 싸게 좋은 조건으로 받아서 내가 기존에 있는 그 이자를 빨리 갚아버리면 훨씬 부담 없이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부채 상환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운영 자금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조그만 건물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있는 이 비즈니스 업장을 좀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할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그 SBA 론을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뭐 소규모 자영업자들, 사실 한인들이 미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자영업, 비즈니스, 이게 대부분 SBA 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게 제한이 되면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될 전망입니다. SBA는 어제 그 정책 공지를 통해서 중소기업 론을 신청하는 그 비즈니스의 경우에 소유주가 100% 미국 시민이어야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100% 미국 시민이라는 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뭐 그러면 뭐 90% 시민권자도 있나? 이 생각 하실까 봐서요. SBA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미국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만 전념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자가 낸 그 세금을 오직 미국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에 따라서 미국에서 중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한국인 non US citizen, 뭐 그러니까 뭐 영주권자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SBA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서 이게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00% 아까 시민권자 얘기를 했죠. 그럼 100%도 뭐고 90%도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사람은 그런 게 없죠. 내가 시민권자면 시민권자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제 솔 오우너 혼자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나만 시민권자면 되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3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30, 30, 30이라고 쳤을 때 2명은 시민권자고 1명은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명이면 66%가 66% 이상이 시민권자의 그 지분 포션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50%가 넘는다, 과반이 넘는다라고 해서 SBA 론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 명 다 합쳤을 때 셋 다 셋 다 시민권자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파트너 중에서 시민권자가 한 명이라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서 해당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민자들의 그 창업 비율을 봤을 때 미국 태생 시민권자보다도 그 합법적인 영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영주권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렇게 창출하는 그 비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하기보다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미국에 이민을 왔다라는 건 시민권 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숫자만 놓고 볼 때는 난 US 시리즌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도 잘하고 미국 시스템도 잘 알고 하니까 미국 회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민 와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조그만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시민권자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이 대출을 해준다면 미국의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방 상원의 중소기업위원회에 그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한 이민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불법 체류 잡아 단속하고 하는 건 다 뭐 지지하고 찬성하겠습니다만은 영주권 갖고 있으면 합법적인 뭐 미국 체류 신분인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끔 영주권을 주어 놓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 둘씩 끊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올 어떤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에 오기 전에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미국 가면 조그만 식당이라도 조그만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내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야 라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면 뭐 SBA 론 같은 것도 다 안 된다 그러고 앞으로는 또 뭐가 안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열심히 자리를 닦아놓고 나면 나중에 뭐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오버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유 안 갈래.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퍼질 수 있다. 이제 이걸 우려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 first 정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 우선 정책.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건 뭐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합법적인 영주권자까지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서민들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미국 시민, 미국 국민을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에 이제 반대하는 쪽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주권자도 그런데 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일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사업 허가 다 받고 세금도 다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세금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민법적으로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그런 구별은 오케이. 하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주권자라고 시민권자보다 세금 덜 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냈는데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뭘 막는다? 이건 어떤 불평등한 일이다. 불공평한 일이다라는 그런 법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처럼 그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세금도 내고 똑같이 뭐 더 내고 덜 내고는 없죠. 그리고 똑같이 노동 허가 다 있고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권한 다 있고 또 투자 받을 수 있는 권한 다 있고 뭐 사업 활동을 다 합법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적법한 이민자를 일컫는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Qualified Alie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법한 이민자. 이건 뭐 합법 체류 신분 여부를 떠나서 여기 와서 살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포괄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Qualified Alien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런 Qualified 된 이민자들의 어떤 공공 혜택을 배제한다라는 점에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느 쪽에서 분명히 소송을 할 겁니다. 뭐 미국 그 이민자 협회라든지
뭐 영주권자 협회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사업가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법적 소송이 또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생각해 보면 아유 이러다가 그냥 1년 내내 그냥 소송만 하다가 끝나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그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시민권이 없으신 그런 분들 또는 나는 시민권자지만 나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내 파트너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분을 한 5%밖에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난 US 시리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비즈니스는 SBA 론을 못 받으니까 이건 좀 큰일 날 수 있겠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3월 1일부터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 전에 론을 좀 신청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방정부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흘간 이어졌던 부분적인 일시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일단은 한 2주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좀 두고 봐야 돼요. 연방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지난 30일 수정해서 가결한 예산 패키지를 찬성 217,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원은 435명이니까 절반이 넘어야 된다. 그러면 435 나누기 2 하면 뚝 잘라서 217.5니까 218명이 나오면은 과반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217은 절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과됐지? 예. 참석한 사람의 절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35명이 다 참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7대 214. 그러니까 431명이 참석한 거예요. 4명이, 원래는 한 3명은 지금 공석이고, 1명은 아마 그저 눈길에 묻혀서 길을 떠나지를 못했는지 한 사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석한 사람 중에서는 절반이 이상이 됐기 때문에 217대 214로 일단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고요. 5개 일반 예산 법안과 국토안보부의 그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패키지로 들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2개로 나눠봐야 돼요. 5개 예산안은 일반적인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정부가 쓸 예산 요 5개는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인 예산. 원래는 이제 6개 해야 되는.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중에 따로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예산인데 요거는 2주짜리만 해준 거예요. 왜? 2주 안에 국토안보부와 아이스나 이런 걸 개혁안을 만들어서 다시 합의를 해서 요건 따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2주짜리예요. 나머지 1년짜리가 통과됐고요. 이번에 통과된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왜 2주라는 해놓고 2주가 안 되네? 예. 이게 만들 때부터 기준으로 하니까 2주가 벌써 13일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13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제 한 열흘 조금 덜 남았죠. 열흘도 안 남았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추가적으로 합의해서 오케이가 돼야 국토안보부도 1년짜리 제대로 된 예산안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3일 전까지 이 국토안보부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치열하게 될 겁니다. 그 개혁안이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저희 스토리 뉴스를 매일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금방 아실 텐데 예를 들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죠. 아이스도 복면 쓰는 거 그런 거 복면 쓰지 마라. 그리고 명찰 착용해라. 그리고 바디캠 누구나 의무적으로 착용해라.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없으면은 막 쳐들어가서 잡는 거 하면 안 된다. 요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화당이 다 합의를 해주면 민주당이 그 예산안도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건데 그 4-5가지 정도가 만일 13일 전까지 또 합의가 안 된다면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또 일시 정지. 또 일시 셧다운 그러다가 뭐 다시 또 좀 합의를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바디캠은 일단은 통과됐습니다. 바디캠 하나는 일단 그래서 지금 미네아폴리스에 나가 있는 거기에 이민단속 요원들은 지금 바디캠 착용하라고 지금 일일이 1인당 하나씩 다 지급받았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이제 착용하고 있고 미 전국적으로 그걸 하려니까 예산이 좀 모자란다라고 이제 크리스티 놈 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대로 이 바디캠 더 사서 모두 착용을 하도록 하겠다. 일단 그거는 통과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산, 이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보너스 얘기인데요.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뉴스기는 하지만 조금 요거를 재밌게 모디파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전달해드리면 또 그걸 또 이렇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그 보람으로 조금 재밌는 기사 아니면 뭐 굳이 재미없어도 가능하면 이제 들으실 때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모디파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해드리는 것도 제가 좀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저도 모르게 뭐 어느 쪽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들었던 사투리 얘기 하나 했더니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가끔 제가 그렇게 하면 그런 내용을 좀 솔찬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저께 제가 이거 말씀드렸더니 그게 전라도 쪽에 사투리가 유래돼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재미나이에 물어봐 갖고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만은 뭐 경상도 전라도 쪽에 워낙 사투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디 쪽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잘 구별하고 또 흉내도 조금 낼 줄 알고 그렇습니다. 네. 자, 여하튼 새끼도 좀 빠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자, 동계올림픽, 지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들이 메달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선수들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동계올림픽에 그냥 출전만 하면 무조건 $200,000씩 보너스를 받습니다. 와우. 메달 못 따도 돼요. 그냥 출전한 그 자체로 $200,000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보너스를 미국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미국의 재력가 중에 한 사람이 라스 스티븐스라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죠. 이 사람이 선수들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하면서 무려 $1억 기부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원래 정부 차원의 올림픽 포상금, 그러니까 메달을 받으면은 메달 포상금은 있지만 올림픽에 출전했다라고 해서 출전했다는 그것만으로 포상금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참가만으로도 이 보너스를 무려 20만 불씩 줄 수 있게 된 건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라스 스티븐스. 이 보너스는 그런데요, 아주 재밌게 지불이 돼요. 이번에 출전했다고 지금 당장 20만 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두 번에 나눠서 주는데 10만씩. $100,000는 이번에 올림픽 출전하고 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주는 거야. 뭐 20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뭐 굳이 기다리지 말고 그냥 없다 생각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올림픽 출전했어요. 그리고 20살에 출전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40 몇 살이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럼 40 몇 살 때 사실은 운동만 하던 사람이 그 나이가 되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운 좋아서 무슨 코치나 감독직으로 가면 모를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번에 올림픽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번 올림픽 같은 사람은 10만 불을 무조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출전해갖고 온 사람들은 20년 지나서 40 몇 살이 돼도 조금 안심이죠. 일단 10만 불 그때 주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10만 불 남았죠. 그리고 나머지 $100,000는요, 그 선수가 사망한 후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동안은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운동도 못하고 코치, 감독, 직함도 지금 없고 뭐 이런 경우에 우리 자식들은 뭐 먹고 살지 뭐 뭘 남겨주지 뭐 이런 것도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은 걱정을 덜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만 불을 그렇게 나눠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포상금, 보너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근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단은 모두 몇 명이냐? 232명입니다. 232명한테 220만 불씩 주려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네, $4,640만 필요합니다. 뭐 $1억 기부했으니까 이 돈은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 기부 받은 것으로 좀 펀드를 조금 살짝 돌리면, 안전하게 돌리면, 아니면 뭐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있으니까 10년 뒤 또 20년 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뭐 이 $1억 기금으로 해서 뭐 이자를 돌려서라도 얼마든지 기금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미국은 그 외에도요, 메달을 따면 당연히 메달 포상금을 주는데 그럼 그게 얼마냐? 자,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금메달 얼마 주느냐? 미국에서 금메달 따면 $37,000 줍니다. $37,000. 은메달은 얼마 주느냐? $22,500. 동메달은 $15,000 줍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다 치고
잠시 다른 나라 볼까요?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개만. 폴란드는 아주 재밌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주는데 캐시로 안 주고 비트코인으로 줍니다. 비트코인. 뭐 대박 날 수도 있고 나중엔 뭐 없어질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는 금메달 획득 시에 그 선수에게 12만 유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는 보면 한 18만 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요, 금메달 포상금으로 3만 유로를 준답니다. 그러면 얼마냐? 4만 5천 달러. 오, 미국보다 많네요. 그리고 독일은 거기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뉴질랜드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쪽으로 이제 이민 가시는 분들도 꽤 좀 되시고. 그런데 포상금은 좀 형편없네요. 개인전 금메달 땄을 때 1인당 5천 뉴질랜드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약간 3,500달러. 금메달 땄는데 3,500달러 줘요. 뭐 미국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캐나다는 금메달 포상금으로 2만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로는 17,000달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미국의 포상금이 절대 적은 게 아니고 꽤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포상금으로 한국 돈 6,720만 원, 6,720만 원을 줍니다. 자, 요거를 지금 환율로 봐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달러로 4만 6천 달러가 됩니다. 와우. 미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금메달 포상금만 놓고 본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 셈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은메달은 3,500만 원, 약 2만 4천 미국 달러, 동메달은 2,500만 원,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17,000달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있죠.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금메달 아니라 아무 메달이나 남자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혜택이 또 있습니다. 자, 금메달 획득 선수만 놓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메달만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참가 자체로 일단 20만 불 받죠. 그리고 금메달 37,500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금메달을 이번에 따면 23만 7,500달러 받습니다. 23만 7,500달러. 한국은 금메달 따면 4만 6천 달러. 폴란드는 18만 달러, 어찌 비트코인. 독일은 4만 5천 달러. 그러나 뉴질랜드는 3,50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좀 약간 천차만별적인 이번 동계올림픽 메달 포상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3억 달러 규모의, 뭐 계속 돈 얘기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어떤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돈과 연관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백악관 이스트 윙을 지금 연회장, 무도회장으로 바꾸는 철거 작업 그리고 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게 3억 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그 3억 달러 규모의 그 이스트 윙에 새롭게 볼룸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빅 뷰티풀 볼룸 프로젝트입니다. 다 B로 시작해요. 빅 뷰티풀 볼룸 무도회장. 크고 아름다운 무도회장 프로젝트 3억 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감도를 직접 갖고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존의 이스트 윙은 매우 작고 노후됐으며 또 여러 차례 재건된 건물이다라고 표현을 한 뒤에 150년 넘게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장대한 새로운 멋진 무도회장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들고 나서 공개한 그 조감도에는요, 백악관 북측 정면을 재현한 어떤 벽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자세하게는 못 보실 텐데 하여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외관은 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간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무도회장이 무슨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맨날 뭐 미국 사람들끼리 놀고 먹자가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 또 미국과 어떤 친분을 좀 쌓아야 되는 또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뭐 이런 나라의 VIP들 초대해서 거기서 파티 겸 어떤 협약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약을 끝난 후 옮겨서 축하연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트 윙 철거를 둘러싼 진보 진영의 그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새로운 세부 상황을 조금씩 공개하다가 어제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도 공개하고 빅 뷰티풀 볼룸이라고 그리고 그 조감도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자, 현재 계획에 따르면요. 기존의 그 이스트 윙은 1층 구조였거든요. 좀 천장이 높은,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2층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천장이 높은 1층 구조였던 그 백악관 이스트 콜로네이드를 2층 구조로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트 콜로네이드,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2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백악관 본관 내부의 역사적인 공간인 이스트 룸을 통해서 이 무도 회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연결 공간을 크게 2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층은 그거 아시죠? 백악관도 돈 내고 그 투어하는 코스가 있다고요. 네, 그 투어하는 코스 물론 그 정부 인사들이 일하는 데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그 투어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스트 윙 쪽으로 구경하러 갈 때 그 콜로네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통해서 연결되는 그 부분도 2층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층으로 만드는 거는 아마 2층은 그 정부 고위 관리들이 진짜 일할 때 이제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층은 그 투어리스트들이 갈 수 있게 따로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만 이제 이스트 콜로네이드를 2층으로 높이면 바깥에서 봤을 때 백악관의 외관이 이렇게 좀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 윙에 1층 규모의 추가적인 어떤 증축을 해서 바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대칭이 되게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도록 요쪽도 좀 추가적인 증축을 한다라는 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연방 이민 당국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과 이민 당국이 그 환자의 위치와 치료 정보 이런 걸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최악의 인권 침해다. 그러다가 그 병원에 그러다가 체포돼서 구금됐다가 병이 나서 병원으로 간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도 연결도 안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거기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LA 인근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이라고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차로 한 15분, 20분만 가면 되는 아주 가까워서 거기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 글렌데일에 사는 리디아 로메로라는 여성은요. 자신의 남편이 체포돼서 구금됐는데 그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최근 어렵게 남편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 훌리오 페냐의 쇠약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러니까 그 남편의 얘기를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병상에 누워서 손과 발이 수갑에 채워진 채 아이스 요원들의 감시 속에서 어렵게 통화를 하던 그 남편은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아내한테 좀 올 수 있으면 좀 와달라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근데 내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아이스 요한한테 좀 물어봐서 말해달라 내가 가겠다고 했더니 그 남편이 한 대답은 말해줄 수가 없다네 라는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그 글렌데일 자기 집 앞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뇌졸중 증세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지금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이스와 병원 측은 그의 입원 사실과 그 위치 그리고 가족과 변호사 등에게도 알리는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인근 병원들의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어떻게 얘기를 듣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들 다 연락해서 수소문해서 훌리오 페냐라는 사람이 입원해 있느냐 계속 병원마다 다 연락을 했지만 병원에서 하는 말은 뭐냐? 아이스로부터 와서 아이스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단체와 그래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이런 관행이 환자를 사실상 고립시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이걸 완벽하게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까지 얘기 안 해주니까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건 누구나에게도 있는 건데 그 권리가 침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병원들 이 변호사가 병원에 다 전화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로부터 온 환자는 관련 정보를 우리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한 병원은 그나마 좀 나이스한 편이었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병원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병원에 입원한 환자 그 등록 명부 만들잖아요. 그 명부에서 아예 아이스의 구금 상태에서 데려온 환자는 그 명부에서 그 입력을 시키지 않고 그냥 따로 관리해서 치료를 해주거나 치료를 해주는데 병원 환자 명부에 등록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가명으로 아이스가 대충 불러주는 가명으로 등록시킨 그런 경우가 숱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법률 대리인이 도대체 이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보도됐습니다. LA 인근에도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렌데일이면은 한국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예, 한국분 뭐 집에 가서 막 잡아가고 비즈니스 업장에서 막 잡아가고 막 이러는데 비즈니스 업장에서 잡아가는 것까지는 또 그렇지만 집에 가서 막 체포하고 이런 거 저건 좀 너무한데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겠지. 그리고 한국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지인도 그 LA 인근에 그 세리토스인가 어디 LA 인근에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그 요리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장인지 뭐 보전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60대 그 아주머니십니다. 한인 아주머니십니다. 집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었어요. 집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쉬다가 집에서 체포 대상에서 구금됐습니다. 네. 한국 분도 그런 사람 적지 않이 있다라는 사실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요즘 상황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9월 기억하시죠?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체포했을 때 그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에게 전화 건 게 아니라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조지아주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제 항의하는 거죠. 지금 우리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 근로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 와가지고 공장 다 일일이 지어주고 그 후에는 우리 조지아주 미국 사람들이 취직하겠지만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 배터리 공장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막 그걸 지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 싹 다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하는 말이 나는 몰랐다. 라고 답변을 했다. 라고 그 조지아주 주지사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작년 9월 4일 이민 단속 당국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체포한 뒤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서 석방을 요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방시켜달라고 이제 전화한 거죠. 했더니 석방을 시켜준다 뭐 안 시켜준다 그거는 지금 답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단속이 있는지 나는 몰랐다. 이 얘기만 이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체포를 몰랐고 그리고 나는 그런 식의 단속을 내가 지지하지를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건 며칠 뒤에 그 한국인들이 근로자들이 그 기술 있는 근로자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 세우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그 기술자, 엑스퍼트들을 체포하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뭐 분명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나간 걸 다시 보면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 이후에도 사실은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언급 이후에도 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대규모 단속을 주장을 했습니다. 부비서실장이 언론에 나가서 또는 자기 밑에 그 하급 직원들한테 막 지시하고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관여하잖아요. 네. 본인이 다 SNS 올리고 내리고 조감도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데 본인한테 전혀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없이 부비서실장이 이민 단속 대규모로 계속 할 겁니다. 뭐 이런 말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반대되는데 혼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난 2014년 그러니까 그때 버락 오바마 정권 때인데 그때도 불법체로 체포하고 추방을 많이 시켰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안 한 것 같지만 그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했느냐? 불체자 체포해서 추방한 게 40만 명.
했습니다. 40만 명.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40만 명 기록을 깨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재임 기간 4년 동안 1년에 무조건 10만 명 이상씩 40만 명 이상 추방해서 내가 그 기록을 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근들이 열심히 그 단속을 움직이는 거죠. 물론 40만 명이고 50만 명이고 불체 신분을 잡는 거 추방하는 거,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인 근로자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한국인 근로자 체포와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조지아주 주지사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혹시 보셨나요? 지난 주말에 개봉을 했거든요. 뭐 뒤에 영화라는 게 붙으니까 무슨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만 되는 거니까 다큐멘터리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인데 뭐 뒤에 영화자는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멜라니아 여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지난 주말에 미 전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깜짝 흥행 실적을 기록했어요. 멜라니아 제목, 그 다큐 영화 제목이 멜라니아입니다. 멜라니아는 지난 주말 그 미국과 캐나다 극장가에서 총 716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716만 달러? 그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딱 지난 주말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면 꽤 높은 겁니다. 그때 뭐 잘 나가던 영화들 뭐 400만 불짜리도 있고 뭐 200만 불 번 영화도 있고 몇십만 불밖에 못 번 영화도 있고 그런데 716만 불을 딱 한 번 첫 번째 주말에 번 건 굉장히 깜짝 흥행 실적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작년 초 트럼프 대통령 2기 작년에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했잖아요. 그 취임하기 직전 1월 1일부터 1월 20일 그 사이에 이미 이제 당선은 돼서 당선인 신분이죠. 그 20일 동안에 멜라니아 여사의 행적에 초점을 맞춰서 이 다큐멘터리는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무려 1,700개 극장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상영이 되고 있어요. 4천만 달러를 주고 영화 판권을 사들인 회사가 있죠. 네, 바로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영화의 판권을 4천만 달러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판권을 샀다라고 얘기하면 또 뭐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일종의 제작비를 댄 거죠. 4천만 달러 낸 겁니다. 거기다가. 자, 그러면 얼마를 벌 걸 기대하고 4천만 불 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존은 뭐 얼마 벌 걸 기대하고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벌으면 땡큐, 못 벌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4천만 달러 제작비로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존은 3,50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곳곳에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 인근에도요, 그 빌보드 같은 데 가면 다큐 멜라니아 해갖고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과 함께 커다랗게 거리 빌보드 입간판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돈이거든요. 한 달에 그거 세워놓는 돈 뭐 싼 데는 5천 불, 비싼 데는 몇만 불만 이렇게 받습니다.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SNS 광고, 뭐 이런 거 미 전역에 하는데 3,500만 불. 그래서 아마존이 한 7,500만 불. 어림잡아도 그것만 7,500만 달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주말에 716만 달러 벌었으니까 10분의 1이니까, 생각보다는 아마존이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영화는 일단은 지난 주말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많이 봤고 또 중장년층이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봤다라는 통계는 일단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으로 좀 갈립니다.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 라튼 토마토라고 있습니다. 그 항상 영화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평점을 매기죠. 근데 평점을 매기는 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영화를 본 일반인들, 관객들이 매긴 평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전문 평론가들, 그 사람들이 매긴 평점도 있고, 이제 두 개를 항상 올리는데, 자, 이 로튼 토마토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준 평점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몇 점 받았을까요? 관객들이 준 평점. 네. 99점 받았습니다. 99점. 저는 영화가 99점 평점 받은 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99점 받았어요. 물론 이제 주말 한 번만 계산한 거니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으면 일단 지난 주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좀 충격적인 게 영화 평론가들이 준 평점은 몇 점으로 좀 보세요. 생각하세요. 네.
평론가들은 5점 줬습니다. 5점. 네. 그래서 99점과 5점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아무튼 이제 뭐 이걸 점수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몇몇 상영관에서는 영화가 끝나자 아주 극과 극인 그런 대비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극장에서는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냥 박수 막 치면서 관객들이 환호하고, 또 일부 관객은 영화가 끝나자마자 박수 치더니 갑자기 트럼프 2028, 트럼프 2028, 2028년 한 번 더 나가라, 뭐 막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 공화당 전당대회 같은 느낌, 그리고 선거 유세 장면 같은 느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열띤 그런 분위기 있었던 극장도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비평도 했습니다. 어떤 비평하는 사람은 이제 SNS에 올려서 다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느끼는 마음이 무슨 북한식 프로파간다 같았다.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이제 뭐 전문 용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세뇌시키는 선동 뭐 그거를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식 세뇌 선전물 같았다. 뭐 이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또 일부 댓글에서는 또 좋은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라 그랬냐, 극장이 매진됐고 관객들이 꽉 차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끝나자마자 다 박수와 환호를 쳤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멜라니아 여사의 인간적인 측면을 잘 볼 수 있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리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조롱이나 반발의 리뷰도 물론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다큐는 무슨 다큐, 그냥 멜라니아가 멋지게 차려입은 무슨 열심히 찍은 패션 광고 같았다, 뭐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다큐라고 하기에는 그냥 멜라니아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멋있게 비추어지는 거에만, 그 영상적인 측면에만 했지 안에 무슨 스토리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다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어떤 뭐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과정까지를 그렸다든지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게 다큐인데, 뭐 그런 스토리는 하나도 없었다, 뭐 내용이 없다, 뭐 이런 뭐 악평도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극장에서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실망했다 라면서 뭐 먹던 팝콘이나 뭐 이런 걸 그냥 바닥에 던져놓고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일종의 항의성으로 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하여간 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극과 극이었다, 반응이 이제 그겁니다. 참고로 LA에서는요, 아까 아마존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LA의 대중교통 버스에 이 영화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버스도 좀 간간히 눈에 띄거든요. 그 버스가 일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파킹해 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침에 기사가 이제 또 일 시작하려고 가봤더니 버스에 있는 영화 포스터가 막 훼손돼 있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매우 극과 극이다. 혹시라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본인의 소감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동네에서 하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러 가셔도 좋고요. 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관세를 여러분들 아시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땐 수출, 미국에서 볼 땐 수입이죠. 그러니까 현자동차가 들어올 때 관세가 있으면 이 관세를 누가 내는지 아시죠? 네, 사실 현대가 내는 건 아닙니다. 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회사가 내는 겁니다. 물론 수입 자체도 현대 아메리카가 하니까 현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현대 미국 법인이 내는 거겠죠. 제가 뭐 현대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A라는 물건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 사람이 수입을 할 때 이 관세는 이 수입하는 이 미국 사람이 내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갑자기 없던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가격을 후려친다든지 갖고 올 때, 아니면 팔 때 비싸게 판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후려치려고, 뭐 후려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하면 수입할 때 결국은 수출을 하는 이쪽에서 조금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익성이 이제 작년 말부터 좀 악화되고 올해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현대가 어떻게 극복하기로 하고 있느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인공지능 그런 AI 기능을 갖춘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거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보면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 모양처럼 비슷하게 만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이제 그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그들이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건비를 대거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현대차가 그 미국의 계열사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잘 나가는 그런 로봇 전문,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회사를 얼마 전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계열사가 됐는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테슬라나 어디가 만든 것보다 훨씬 지금 잘 만들었습니다. 그 로봇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대거 낮춰서 관세로 인해서 악화된 수익성을 좀 커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세 위기 상황에서 현대 측은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비용 절감, 왜 관세를 현대차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그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서 수익성을 좀 만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비용 절감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로봇을 더 많이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투입되는 그 인간처럼 생긴 로봇의 이름은 아틀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그 노조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로봇을 자동차 그 제조 공장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로봇을 들이더라도 전면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들어야지 그런 거 없이 우리 노조 측과 아무런 그 협의도 없이 그냥 투입하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있죠.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근로자들은 싹 다 집으로 보내져 버리니까 뭐 노조원들로서는 좀 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 측도 이해가 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또 근로자들,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하는 그 근로자 측도 이해는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본다면 결국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대세의 흐름은 막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현대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 얘기 잠깐만 할게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사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비수기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불을 받아도 안에 들어가는 원가가 비싸지니까 삼성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앞서 이제 현대의 고민과는 좀 다르지만 그 수익성과 관련된 고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음 달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결국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올라간 걸 좀 그 가격을 인상해서 커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건데 메모리 칩은 요만하잖아요. 손톱 하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손톱 하나만한 사이즈 그 메모리 칩이 전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그 20%를 차지하는 그게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 샤오미, 뭐 비보, 오포 등 중국 업체들도 지금 가격 살금살금 올리고 있어요. 싸다고 그 가격 경쟁력으로 막 뚫고 오는 중국 업체들도 가격 조금씩 올리고 있고 애플도 아이폰 가격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 S 무슨 시리즈인가요? 이제 곧 나올 게 S26인데 26 가격이 25보다 신제품이니까 물론 좀 올라가겠지만 어떨 때는 올리지 않고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격도 역시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가서 신제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LG전자는요, 이제 끝소식입니다. 미국 가전시장에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1등, 2025년에도 1등을 했어요. LG전자가 미국 전체 그 가전시장에서 1등 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트랙라인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내 주요 가전 6, 주요 가전 6개 품목에서 시장 점유율 무려 22%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뭐 냉장고 만들고 뭐 만드는 회사가 뭐 홈디포 가보세요. 처음 들어본 브랜드도 막 이런 브랜드도 있었나? 막 그런 게 뭐 싼 거 보면은 처음 본 브랜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회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회사를 다 제치고 점유율 22%를 점한다? 대단한 거죠. 네, 물론 LG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중국 것도 있고. 자, 2024년에도 LG가 1등 했고 작년에 1등 했으니까 2년 연속 1등.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가전 제품은 LG가 이제 평정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한국 삼성까지 합쳐서 LG와 삼성이 뭐 거의 40% 이상 평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내 가전제품 6개 품목이라는 게 그럼 뭐냐? 네. 자, 우선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요렇게 6개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부엌에 다 있고, 우리 부엌에 꼭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 딱 그게 6개예요. 가만 보면. 네. 그 6개를 LG가 꽉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따로 놓고 본다면, 냉장고만 따로 놓고 본다면 가장 좀 대중적이고 민감하니까 LG는 지난해 냉장고 부문에서도 1등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 냉장고 그리고 월풀 냉장고들을 다 제치고 LG가 냉장고 시장 점유율 24.3%를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어느 집이나 가만히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면 리빙룸에 있는 TV는 대형 TV인데 샘성이라고 써있고 삼성 TV고 또 부엌으로 가보면 부엌의 냉장고는 LG, 세탁기도 LG. 그러다가 가만히 내 손을 이렇게 보면 내 손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네. 이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이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사실이다라는 삼성과 LG와 현대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